안녕하십니까. 바로 보는 TV 옴부즈맨 김나연입니다. 지난주 연합뉴스TV에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개최 소식과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교육감 특채 의혹 수사를 위해 공수처가 서울시 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는 소식 등 국내외 뉴스를 신속히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연합뉴스TV를 말한다 시간에선 뉴스워치, 토요와이드, 오후 5시 뉴스를 중심으로 안호림 시청자평가원이 모니터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양을 상습적으로 학대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도 이른바 정인이법을 제정해서 지난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아동 학대 사건은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에는 2살 된 입양아를 학대한 혐의로 30대 양부가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 학대 사건, 연합뉴스TV는 어떻게 보도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14일 뉴스워치에서는 정인양 사건 1심 선고 공판 결과에 대해 상세한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기자는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정인이 사건 1심 선고 재판에서 재판부가 양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전합니다. 기자는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양모 장 씨의 경우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를, 특히 주된 혐의인 살인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인이의 사인은 췌장 절단 등 복부 손상이었는데 장 씨가 누워있는 정인이의 복부를 발로 밟았다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합니다. 재판부는 장 씨가 정인이를 상습 학대하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만행으로 사망하게 했다며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에 자신의 잘못을 참여하도록 하는 게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부 안 씨는 아내의 폭행과 학대를 방조한 혐의를 인정받아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은 양모 장 씨에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여부였는데 검찰이 처음 기소할 때는 아동 학대 치사 혐의만 적용했다가 공소장 변경을 통해 살인죄를 추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고의성 없이는 정인이 췌장이 절단되는 정도까지 복부가 손상되기 힘들다고 본 것입니다. 석 달간 재판에서는 고의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고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부검이야 법의학자 모두 고의성을 인정한다고 증언해 재판부는 결국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경찰과 아동보호기관의 부실 대응에 대해서도 다루고 있는데요. 정인이가 입양된 후 3차례나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는데도 경찰과 보호기관은 학대 정황을 찾지 못한 채 정인이를 양부모에게 돌려보내 경찰은 신고를 부실 처리한 양천경찰서장과 담당 경찰관을 중징계했고 경찰청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최근 경기 화성에서 비슷한 사건이 일어난 것을 전하면서 아동 학대가 아직도 반복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경기 화성에서 지난 어버이날 2살 배기 입양아를 학대한 혐의로 양부 A씨가 체포된 사실을 전했는데요. 양부 A씨는 입양아가 칭얼거린다고 아이를 수차례 때리고 아이가 깨어나지 않자 병원에 갔는데 의료진이 뇌 손상과 멍 자국 등을 발견하고 학대 신고를 한 결과 체포된 것입니다. A씨는 지난 11일 구속됐다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반복되는 아동 학대를 근절하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전하고 있습니다. 정인이법이 지난 3월 시행됐지만 문제는 학대 가해자들이 법 적용을 생각하며 행동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사전 처벌 강화뿐 아니라 사전 예방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민간이 담당하는 입양 체계에 공공기관이 상담부터 사후 관리까지 개입해야 하고 아이의 양육 상태, 신체 건강에 대한 보다 꼼꼼한 기록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자는 사건이 터질 때만 반짝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평소에도 어른들이 아이들을 사랑의 눈으로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한편 5월 8일에도 또 다른 아동 학대 사건에 대한 판결 소식이 2건 있었습니다. 토요와이드에서는 생후 3개월 된 딸에게 11곡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는 친모에 대한 재판 소식과 용변 문제로 4살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의붓아버지에 대한 재판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 8일 오전 토요 와이드에서는 4살 아이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의붓 아버지 26살 A씨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전했습니다. 학대 행위를 말리지 않은 친모 26살 B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이가 변기가 아닌 곳에 용변을 봤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고 합니다. 이어진 오후 토요 와이드에서는 생후 3개월 된 딸의 두개골 등 11곳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친모 A씨에 대한 선고 공판 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수원지법 안영지원은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구속된 A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명했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는 아동학대 사건에 대해 꾸준히 보도해오고 있습니다만 뉴스워치와 뉴스큐브에서 심층 보도가 2번에 그쳤고 대부분 짤막한 사실 기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난 5월 14일 뉴스워치에서는 정인양 사건과 아동학대 문제 전반에 대해 기자가 스튜디오에 직접 출연해 보도하였고 뉴스큐브에서는 전문가의 심층 분석을 전했습니다. 뉴스큐브에서 정인양 사건에만 그치지 않고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안과 언론의 보도 태도까지 분석해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14일 기사에서도 밝혔듯이 아동학대는 모두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연합뉴스TV가 정인양 선고 공판을 심층 보도한 것은 이런 점에서 바람직하다 생각이 듭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이번 관심이 연합뉴스TV도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번과 같이 선고 공판이 있을 때에만 집중된다는 것입니다. 아동학대와 같은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은 계속해서 기획기사나 특집 기사 등을 통해 꾸준히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기자가 직접 취재하고 분석하는 이른바 발품을 팔아 만드는 기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다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이 전면전으로 확대 일보 직전까지 치달으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에서는 지난 8일 뉴스 17에서 사태의 시작점이 된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 주민과의 충돌 사건을 보도했고 5월 11일 뉴스워치에서는 사태의 격화 양상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 주민의 충돌로 200명 이상이 다쳤다고 보도했습니다. 외신을 인용하면서 이슬람 금식 성월인 라마단 마지막 주 금요일 7일 예루살렘에서 주민 수천 명과 이스라엘 경찰이 충돌해서 팔레스타인 주민 200명, 이스라엘 경찰 10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기사는 이날 충돌은 동예루살렘 정착존을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11일 뉴스워치에서는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무력 사태가 악화되고 있는 현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마스의 로켓포 공격이 이뤄졌고 이에 즉각 이스라엘군이 전투기를 동원한 대규모 공습을 반격하는 과정에서 어린이를 포함해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전합니다. 기사는 베냐민 네타냐후의 발언을 인용해 이스라엘의 강경한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이번 사태가 이스라엘 경찰과 팔레스타인 시위대의 충돌로부터 시작했는데 나흘째 이어진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시위를 이스라엘 경찰이 체류탄과 고무탄을 동원, 강경 진압하면서 불거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기사는 후삼 주물라트 팔레스타인 주영국 대사의 발언을 인용해 팔레스타인 측은 이번 사태를 수년 동안 팔레스타인에 대해 조직적인 인종 청소를 보여온 이스라엘의 움직임이 핵심이라는 주장을 전했습니다. 기사는 국제사회의 우려와 미국과 이웃 국가들의 긴장 완화 노력을 전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5월 13일 뉴스투나잇에서는 미국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성명이 무산되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 기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군사 충돌 사태가 전면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세계 강국들이 양측의 긴장 완화를 촉구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스라엘을 적극 두둔하면서 유엔 안보리 공동성명 채택조차 무산시켰다고 전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 중국 외교부 등의 긴장 완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비해 독일, 미국 등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스라엘 편을 들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충돌 사태 논의를 위해 열린 유엔 안보리 긴급회의는 미국의 반대로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TV는 사건의 발단이 된 5월 7일 충돌 보도부터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사의 대부분이 짧은 사실 기사이거나 외신을 인용한 보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분쟁은 오랜 역사를 가진 종교적인 대립,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정착지구를 둘러싼 양국의 분쟁, 중동을 둘러싼 세계 강대국들의 입장 차이와 외교 관계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복잡한 문제입니다. 현 시국으로 좁혀보아도 바이든 정부의 외교 정책이 이번 사태로 인해 큰 시험대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사태를 이해하려면 배경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과 현재 국제 정세, 미국의 외교 정책의 변화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연합뉴스TV 보도는 국지적인 사건에만 머물고 있습니다. 5월 8일 보도에서 이날 충돌이 동예루살렘 정착존을 둘러싼 갈등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다는 짤막한 언급은 사건의 핵심을 짚어주지 못하고 막연하고 피상적인 설명입니다. 이에 반해 해외 언론은 사태에 대해 연일 자세한 분석 기사나 해설 기사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을 종합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깊이 있는 기사가 가능합니다. 시청자의 이해를 도울 수 있는 기사 쓰기가 아쉽습니다. 이번 순서는 주말에 방영되는 제작 프로그램을 대학생의 시선으로 분석하고 평가한 내용을 들어보는 캠퍼스 TV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번 주는 경희대학교 미디어학부 박혜진 학생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했나요? 네, 저는 매주 토요일 오후 9시 30분에 방송되는 뉴스 프리즘을 모니터했습니다. 지난 15일 방송된 뉴스 프리즘에서는 가족 개념 확대에 대한 논의와 그 찬반 의견에 대해 다뤘습니다. 그럼 자세한 모니터 내용 지금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달 말 방송은 정부의 제4차 건강가정 기본계획 발표 현장을 보여주면서 시작합니다. 여성가족부 정영애 장관은 다양한 가족 구성에 대한 사회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다며 정부는 혼인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가족으로 인정하도록 가족 개념을 넓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전합니다. 이렇게 되면 비혼 동거 커플도 가족으로 인정받고 부모 협의로 자녀가 어머니의 성을 따를 수 있게 된다는데요. 이에 더해 혼중자, 혼외자 같은 차별적 용어의 개선을 검토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생애 주기별 사회 관계망 지원 사업도 검토한다 합니다. 김건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가족 개념 확대의 가장 큰 이유가 정책적인 지원을 보다 넓히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하지만 전통 가치관이 흔들려 사회적 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상황이라는데요. 전문가들은 변화에 적응하려는 사회적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한다고 합니다. 이준음 기자는 딩크족, 한부모 가족, 비혼 출산 등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언급했는데요. 지금 법적으로 가족은 혼인과 혈연 입양으로 이뤄진 기본 단위를 말하는데 정부는 이 문구를 지워 가족 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기존 가족제도가 공고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출생신고 의무가 엄마에게 있어 미혼부의 아이는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사람으로 사는 경우도 있었다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 아빠의 출생신고를 간소화한 사랑입법과 양육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자녀를 학대한 부모의 상속권을 상실시키는 구하라법 등도 본격 시행된다고 합니다. 또 자녀의 성을 부모가 협의해 결정할 수 있게 바꿨다고 합니다. 이 같은 제도 변화에 대해 가족의 범위 확대는 당연한 시대 흐름이라는 평가라는데요. 정부가 혈연 혼인 중심의 법적 가족 개념을 비혼 동거 가정으로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여성계는 환영한다고 합니다. 가족의 모습은 이미 이전부터 다변화되어 온 만큼 사회 변화에 발맞춰 가족의 정의도 확대되어야 한다는데요. 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 사람들도 보편적인 그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그 복지를 선별 없이 그리고 낙인감 없이 받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종교계는 비혼 동거나 사실혼까지 가족 개념에 포함하는 건 전통적인 혼인과 양육이라는 개념이 훼손될 수 있다고 전합니다. 차별을 막는다고 가족 형태를 무너뜨릴까 봐 걱정인 거죠. 차별을 하지 말자 하는 데서 그쳐야 되는데 기존 가족 형태가
깨질까봐 염려하는 거니까. 그러면서 한부모 가정과 같은 소외된 계층에 대한 복지적 혜택은 현행법으로도 충분하다고 설명합니다. 해외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독일의 경우 부모가 결혼 후 한쪽이 성을 바꿔 같은 성을 쓸 경우 자녀도 이 성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프랑스는 어느 쪽 성을 따를지 부부가 정할 수 있고, 중국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돼 있어 기존의 혼인 관계에서 탈피해 법적 선택권을 넓히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건강가정 기본 계획의 핵심은 현행 제도로는 한계가 있다며 가치관은 변화하는데 이를 뒷받침해줄 사회적 여건과 제도가 미비해 보완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러나 가족 개념 확대에 대한 목소리는 여전히 찬반으로 양분돼 있다고 합니다. 당장 환영의 뜻을 밝힌 진보 여성단체 등과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보수 종교계의 간극은 좁혀지기가 쉽지 않다는데요. 가족 개념 확대라는 정부 계획 실행을 위해 매만져야 할 법안으로는 기본적으로 건강가정기본법, 민법 등이 있고, 가족 구성원 인권 보장을 위해서 가정폭력처벌법, 아동복지법, 결혼중개업법도 개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부 발표 이후 국회에서 입법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실제 법 개정이 이뤄지려면 무엇보다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마련되어야 한다는데요.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은 법적인 또는 윤리적인 차원에서도 여러 가지 쟁점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처 간의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그에 따라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이 마련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기자는 가족 정책의 변화가 사회 전반에 가져올 파급력은 작지 않기 때문에 흐름의 속도를 맞추는 것도 필요하지만 충분한 공론화로 부작용을 걷어내는 것 또한 중요해 보인다고 합니다. 기자는 현재 드라마에서 다양한 가족상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며 이를 보고도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방송은 마무리됩니다. 가족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모니터한 내용 잘 봤습니다. 그럼 박혜진 학생은 이번 뉴스 프리즘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인상 깊었나요? 네, 저는 이번 방송을 통해 가족 개념 확대에 대한 전반적 정책을 알 수 있었고, 이에 대해 종교계와 여성계의 찬반 의견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서 뜻깊었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까지 경희대학교 미디어학과 박혜진 학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에 대한 여러 언론 보도가 많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최종 수사 결과가 발표되기 전인데도 특정인을 피해자로 여기는 분위기를 조성한 행태가 대표적입니다. 오늘 TV와 비평에서는 이례적으로 많은 보도와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에 대해 언론에선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한강공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손정민 군에 대한 사망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최근 국가수에서 부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부검 결과와 남은 의혹에 대해서 언론에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중앙대 의대 본과 1학년인 고 손정민 씨는 지난달 24일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반포 한강공원 수상택시 인근에서 친구 A씨와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실종됐습니다. 손 씨는 닷새 뒤인 지난달 30일 실종 현장에서 멀지 않은 한강 수중에서 시신으로 발견됐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은 익사로 추정되며 머리 2개소의 좌열창은 사인으로 보기에는 힘들다는 부검 결과를 밝혔습니다. 국가수는 손 씨가 음주 이후 비교적 짧은 시간에 사망했다는 소견도 내놓았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손 씨의 친구 A 씨를 둘러싼 루머들이 인터넷상으로 빠르게 퍼지고 있는데 A 씨 측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17일 입장문을 내고 인터넷상에서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먼저 A 씨의 아버지가 강남 세브란스 병원 교수이고 A 씨의 외삼촌이 서울경찰청 수사과장이라는 루머가 빠르게 확산됐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머니투데이가 보도했습니다. 둘째, 일각에선 A씨가 시험 전날 친하지 않은 손 씨를 술을 마시자며 불러냈고 대학에서 늘 성적이 우수했던 손 씨를 질투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한간의 의혹도 사실과 다르다고 A씨 측은 말했습니다. 셋째, A씨가 당시 신었던 신발을 버린 것과 관련해서는 신발이 낡았고 밑창도 닳아 떨어져 있었으며 토사물까지 묻어 있어 A씨 어머니가 실종 다음 날인 지난달 26일 다른 쓰레기들과 같이 버렸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A씨 어머니는 사안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상황이었고 신발 등을 보관하라는 말도 듣지 못해 크게 의식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넷째, 손 씨 실종 당일 새벽 A씨는 귀가 직후 집에서 부모와 함께 현장에 다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A씨가 손 씨를 상대로 일을 벌였고 부모가 수습을 위해 같이 한강으로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A씨 부모는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A씨를 보고 손 씨가 아직 한강공원에서 자고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어 당시 A씨의 아버지가 손 씨의 부모와 친분이 없어 새벽에 전화하기 어려운 사이였다면서 직접 한강에서 잠들어 있을 수 있는 손 씨를 깨우러 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입장문을 낸 A씨 측은 A씨를 둘러싼 각종 루머에 대해 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도를 넘는 억측과 명예훼손은 삼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지금 쭉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한 보도 내용을 좀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만큼 정말 다양한 보도와 이런 것들이 SNS나 유튜브 그리고 또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양상이 됐던 게 사실입니다. 언론 보도의 행태, 문제점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좀 짚어주시고요. 이에 대해서 언론계와 전문가들은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A씨 측이 지난 17일 발표한 A4 용지 17장 분량의 입장문에서 16가지의 의혹에 대해서 일일이 해명했음에도 손 씨의 가족과 시민들은 여전히 A씨를 믿지 못하겠다며 의구심을 나타냈다고 서울신문은 지난 17일자로 보도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드러나지 않은 사건 경위와 무분별한 의혹들이 대중의 집착과 분노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곽금주 서울대 심리학과 교수는 인간은 원인이 분명치 않은 일에 쉽게 관심을 두고 빨리 결과를 결정하고 싶은 본능이 있지만 오랫동안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분노를 느끼게 된다면서 잘 키운 의대생 아들과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키우는 내용도 시민들이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설동훈 전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시민들이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손 씨 아버지에게 동화돼 사실 여부와는 무관하게 아버지의 주장과 호소를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무분별한 언론의 보도 행태도 여론을 자극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언론이 손 씨 아버지가 제기하는 여러 암시를 사실 확인 과정이 부족한 상태로 보도하고 있다면서 깜깜이 상태에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나오다 보니 권력이 사건을 왜곡하는 것은 아닌지 대중이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서울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네, 아직 사실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언론과 대중이 범인을 만들어냈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이 한강 대학생 사망 사건을 다루는 언론 보도 태도가 실제로 저널리즘 기본 원칙이나 기자협회 이런 윤리 강령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이 부분도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 손정민 씨에 대한 언론 보도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공식 수사 결과 발표 전 유족의 의혹 제기를 그대로 뉴스화하면서 특정인을 피의자로 여기는 분위기를 만든 것이 대표적입니다. 손 씨에 대한 보도들엔 손 씨 친구를 피의자로 의심케 하는 기사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지난 3일 업로드돼서 11일 정오 현재 622만이 넘는 조회수를 기록한 뉴스원의 유튜브 영상 한강 실종 의대생 아버지가 밝힌 의문점들, 친구는 왜 신발을 버렸나는 대표적입니다. 해당 영상은 사망 원인이나 부검 결과가 확인되기 전의 시점에서 손 씨 부친의 손 씨 친구에 대한 의혹 제기 내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한강 의대생 아버지, 함께 있던 친구 방어 기재로 최면 수사 안 되라고 주장한 중앙일보 5일자의 기사나 한강 사망 대학생 아버지, 아들한테 맹세코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해줄 것이라는 세계일보의 4일자 기사처럼 부친의 발언 주장을 그대로 기사화하고 인터뷰한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이런 보도가 나온 이후로는 높은 조회수가 거론됩니다. 실제 지난달 30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관련 기사 상당수는 언론사별 많이 본 뉴스 20위 랭킹에 포함돼 수십만 페이지 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김희원 한국일보 논설위원은 지난 6일 지평선 칼럼에서 손정민 씨 사망 사건에 대해 경찰은 아직 수사 중인데 언론과 대중은 어느덧 한 사람의 범인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날벼락처럼 아들 잃은 부모 심정이야 100번 이해하나 애끓는 고통에서 비어져 나오는 모든 말을 언론이 담아서는 안 된다며 보도하지 말아야 할 것을 걸러내는 게 언론의 역할이고 피해자를 만들 위험이 있다면 납종을 하는 게 옳다고 했습니다. 김춘식 한국외대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학부 교수는 그동안 언론이 보도자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걸 문제 삼았는데 공식적 취재원이 침묵하는 상황에서 기자들이 뉴스에 반영할 수 있는 취재원이 피해 가족밖에 없었고 이에 유족의 목소리가 지배한다는 점에서 특이한 사례라며 언론의 자성을 촉구했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윤리 강령 및 실천 요강은 공익이 우선하지 않는 한 모든 취재 보도 대상에 사생활이 침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도진기 변호사는 지난 6일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를 감시하는 차원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언론 보도 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팩트가 확인이 안 된 상황에서 정황만으로 추론을 펼치는 것이 언론의 공적 역할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사회적 관심을 많이 받는 사건에 대해서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는 어떤 보도 태도를 좀 견지해야 되는지 바람직한 보도 태도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난달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포털 네이버에서 나온 손 씨의 사망에 관한 총 기사 수는 2,340개였습니다. 지난달 22일 평택항에서 산재 사고로 숨진 대학생 이선호 씨를 언급한 기사의 거의 3배 수준입니다. 억울한 죽음이 있다면 그 진실을 밝힐 필요가 있고 경찰의 수사가 부실하다면 비판해야 마땅합니다. 그런 점에서 언론이 관심을 갖고 집중 보도하는 일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를 보면 사건의 미스터리함에 초점을 맞추며 흥미 유발 기사를 써내고 그 결과 친구를 범인으로 겨누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손정민 씨 유족의 주장에 보도 가치가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친구 A씨를 범죄자 또는 그에 준하는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면 검증을 하고 가려서 써야 하는 게 맞습니다. 저널리즘의 기본 원칙은 사실 확인의 원칙이며 이는 저널리즘이 연의 오락이나 선전선동, 소설 등과 구분되는 중요한 특성입니다. 기자들은 무분별한 인용과 정황에 의한 추론을 지향하고 기자의 본분인 취재에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최선규 교수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옴부즈맨 제작진은 시청자 여러분의 다양하고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방송을 보고 느낀 소감을 연합뉴스TV 홈페이지 시청자 게시판이나 SNS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